2, 3년 뒤죠. 서울 부동산이 정점을 찍고 수년간 하락장을 겪은 후 28년 전후 다시 저점 형성한 다음에 재반등한다.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날 기사를 보다가 3년 후부터 서울 집값이 떨어질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봤어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저랑은 약간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부리 TV라는 그 매일경제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여기서 출연도 했었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늘 의견 내신 분이 삼토시라는 분으로 좀 유명한 분이에요. 강승우라는 분인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만 이분의 어떤 그동안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뭐 논리 정연하고 좋은 의견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이분의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뭐 절대 디스 이런 거 아니고요. 저도 이 매부리 TV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3년 전 전세 계약을 할 때만 해도 2년간 착실히 돈을 더 모아서 꼭 내 집을 마련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집값이 속도롭게 올랐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사 가는 동네는 4억에서 5억이 뛰어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세냐 매매냐 선택 중에서 매매를 선택하신 분은 벼락 부자가 되신 분도 많고 최소한 벼락거지는 면하셨는데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인데 전세를 선택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신 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금 되는 대로 외곽이라도 주택을 매수할까 고민 중인데 주변에서 너무 올랐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벼락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집값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예, 고민되죠. 예,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것인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땐 정말 정말 좌절이 될 텐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거에 대한 의견이 진짜 정말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죠.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이 언제까지 상승할지, 떨어진다면 언제쯤 조정이 올지, 집값 전망에 대해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5년 전속 상승세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체감상 그런 거고, 실제는 13년 9월 달이 객관적인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한 최저점입니다. 그러면 14, 15, 16, 17, 18, 19, 20, 21. 만 8년, 거의 만 8년째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역대 이래 이렇게 장기간 오른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도 가장 컸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과연 정말 그럴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유주택자 모두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예측이 돼야 집살 타이밍을 살 텐데 여전히 상승세가 거침없는 집값 추세를 보면 집값 전망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자, 2023년에서 2024년경 서울 부동산이 정점을 찍고 수년간 하락장을 겪은 후 2028년 전후 저점을 형성하고 재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이렇게가 이제 사실상 결론입니다. 23, 24년경 2, 3년 뒤죠. 서울 부동산이 정점을 찍고 수년간 하락장을 겪은 후 28년 전후 다시 저점 형성한 다음에 재반등한다라는 겁니다. 약 5년 정도, 4, 5년 정도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2, 3년 뒤에 4, 5년간의 조정장이 올 것이다. 요때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자의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지금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평정심을 잃지 말고 유주택자라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 부동산 상세는 길어야 3년이라는 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2014년부터 서울 부동산을 상승시킨 원동력 상승 부분이 2023년 이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집값은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가 현재 서울 부동산의 상승장이 끝에 있다고 진단한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입주 물량의 쓰나미입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과도하다는 거죠.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23년, 24년 입주 물량은 늘고 주택 수요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 속도의 피치를 올려서 인허가를 받은 2017년 7만 5천 호 존재가 23, 24년 막대한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죠. 수치 자체는 정확한데 이 입주가 예를 들어 둔촌주공 12,000호면은 12,000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었던 상당수 물량, 약 한 7,000명 정도, 6,000명 이상의 그 둔촌주공 구입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들이 다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만 나오는 겁니다. 임대주택 빼고 실제 물량은 4천 몇 세대밖에 안 나와요. 물론 4천 몇 세대 어마어마한 물량이지만 서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강동구 쪽이라든가 과천도 꽤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지역의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헬기오시티 마찬가지죠. 만 세대 가까이 되니까 가격이 2배 뛰었습니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네,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네. 왜? 공급 물량이 많다고. 근데 그 공급 물량은 이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예요. 개포주공 6,700호, 뭐 3,375호지만 이 중에서는 꽤 많은 수의 상당 부분이 다 조합원 몫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고요. 추가적인 일반 분양의 물량은 이 수치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다. 그리고 그 수치는 그게 몇만 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치가 서울에 공급되는 것은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1년도, 22년도는 엄청나게 물량이 적다라는 건 알고 있죠. 역대 공급 물량이 가장 적은 그 해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공급을 계속 해왔어요. 이 정도 공급을 해왔고 대충 수요도 이 정도 맞췄겠죠. 그죠? 뭐 이렇게 약간 등락폭은 있지만 전해에 많았으면은 이전에 뭐 물량이 좀 남으니까 좀 적게 했었고 해서 맞춰졌을 거 아닙니까? 총량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21년 이 정도 수요가 돼야 되는데 수요가 이 정도를 돼야 되는데 근데 공급은 21년, 22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그러면은 이만큼의 수치가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23년도, 24년도에 실제보다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에 비해서 오바된 물량은 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초과가 나타나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이 저랑은 약간 의견이 틀리죠. 그래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정도 공급량으로는 얼마든지 시장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수치가 생각보다 적고 일반 분양 물량이 그리고 올해 내년은 물량이 확연히 꺾일 때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서울 경기 10년차, 11년차 부부의 감소. 공급은 느는데 이를 받아줄 수요층은 급감합니다. 저자가 주택 구매에 가장 큰 수요로 주목하는 연령대가 서울 경기 10년, 11년차 부부. 이건 맞죠? 여러분들이 신혼부부 때부터 집을 사고 싶지. 하지만 살 수 없잖아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이 키우면서 조금씩 그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전학을 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집을 구입하게 되는 형태가 많은데요. 그래서 서울 경기 10년차, 11년차 부부가 주 수요층이 되는 게 맞죠. 정확한 분석이시고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이들 부부가 서울 아파트 대표적인 매매 실수요층이라는 건데요. 서울 경기 10년, 11년차 부부들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저자는 시장 환경에서 이들의 증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서울 아파트 값은 2023년, 24년에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에 조정과를 들어서로 판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3년, 24년도에까지도 사실 공급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큰 폭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큰 폭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저는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거의 안 줄어든 효과 정도다. 그리고 수요는 일부러 줄어들 수 있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폭 자체가 크진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걸로만 따졌을 때는 집값에 아주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뒤에 거 쭉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세 번째는 GTX-A의 개통과 신안산선 준공입니다. 새로운 철도망이 생겨 수도권 외곽에서 대도시를 통근이 편해지면 그만큼 서울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겠죠? 저자는 GTX와 신안산선 개통에 주목합니다. 2024년 경기 서부권과 서울에 있는 신안산선이 준공되고 23년 경기 남부부터 서울 강남까지 GTX A 노선 서울까지 25분에 갈 수 있는 개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서울 생활권 확대로 인한 주거 수요가 분산된다면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수요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죠. 근데 이거는 뭐 얼핏 보면 맞는데 전 약간 내용이 틀린 게 예를 들면은 동탄이라든가 지금 뭐 저희 파주도 마찬가지고 GTX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생겼죠. 하지만 그렇게 지역이 올랐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가격이 빠졌나요? 이 GTX는 개통이 아니고요. 보통 지하철 그렇잖아요. 개통하기 전에 정보 내지는 그 개통하기 전 착공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오른단 말이죠. 심지어 개통하고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죠? 예. 옛날에 분당선이나 7호선 같은 경우가 그런 지역이 일부 있었는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건 맞고 그로 인해서 서울에서는 야 경기도가 저렇게 많이 올랐어 아무리 GTX지만 그럼 우리는 이 정도 더 올려도 상관없겠네 하면서 오히려 끌어주는 효과가 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떻게
그 GTX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완공됐을 경우에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좀 예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권에 있는 이런 곳이 서울에 빨리 오기 위해서 지금 GTX가 만든 건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현상도 생긴단 말이죠. GTX라는 것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은 야 쟤네가 그 정도 금액이야? 우린 더 올려야지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넷째는 주택 임대사업자 물량 쓰나미. 자, 여기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것도 잘 보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한 160만 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데 26년부터 임대 등록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집을 묶어놓은 곳들이 의무기간 만료가 되면서 시장이 나올 것이 높다는 얘기죠. 2015년부터 증가한 임대주택은 2023년부터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는데 특히 임대사업자 주택은 2018년 크게 뛰었기 때문에 8년 의무 임대가 끝나는 2026년 큰 폭의 물량이 쏟아질 건 전망입니다. 물론 2025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때는 굉장히 미미했고 여기서부터처럼 2018년도 이후에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게 되면 2026년이 되는 거고 이때 큰 폭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 요거는 약간의 변수가 좀 많습니다. 아까 뭐 공급 물량 같은 건 정해놓은 거고 인허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로 봐도 되는데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은 다음 대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당과 야당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보는 어떤 시각이 전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이 되었을 때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대량으로 한 번에 파는 건 아닐 것 같고 한 번에 물량이 나온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우린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했을 때 물량이 나오는 것들은 종부세 같은 것들이 좀 부담되는 물량들은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뭐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은 몇 년 더 버티면서 추이를 지켜보겠죠.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뭐 핵심 지역에 있고 좋은 곳들이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전혀 안 나올 거고요. 나올 것들이 이 중에서 일부가 있을 것이고 그 일부도 나눠서 나오는 것이지 이 많은 물량 자체가 한꺼번에 쏟아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하락의 이유를 대셨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상승에 제약을 주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역시 이걸 뽑을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다 없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시기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3기 신도시 입주 개시. 2026년부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1기 신도시 입주 기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5년간 조정을 겪고 1기 신도시 입주 기간에는 그렇죠. 5년 조정, 그러니까 92년, 91년에 들어와서 뭐 서울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를 친 경우도 있었고요. 1년 연평균 상승률이. 요때 외에는 없었죠.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빼고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하락을 보였던 거는 요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공급에 대해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5년간 조정을 했다는 건 5년간 마이너스 친 건 아니고 되게 미비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0.8%, 뭐 1.2% 상승, 뭐 0.7% 상승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조정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때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기간이 9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이때만 해도 우리는 공급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서울 수도권만 거의 1기 신도시가 30만 채 가까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물량이 폭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맞아요. 그리고 그 서울 수도권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것들을 한 4년 만에 다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입주까지 완성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판교와 광교가 입주했던 기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조정장을 겪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1기와 좀 다른 거는 판교가 입주했던 시기는 보통 09년도 뭐 10년도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요때가 제일 많거든요. 1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09년도부터 한 12년도까지 입주한 게 판교고 광교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1년, 12년, 13년 요때쯤 입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판교와 광교가 입주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격의 조정은 뭡니까? 예, 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죠.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그죠? 그래서 이 영향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이 얘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는 아니랍니다. 이때는 뭐 사실은 완전히 다 망했었죠. 그만큼 저자 또한 3기 신도시 역시 서울 부동산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3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부동산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 시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한 3기 신도시 첫 입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8년 정도는 최소한 봅니다. 예, 거의 뭐 2020년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3기 신도시 73,000호 중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2019년 10월, 고양, 창릉 20년 3월, 부천, 대장 20년 5월 지구종 끝냈습니다. 과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기 신도시인 판교, 광주, 미래가 지구 지정된 지 7, 8년 만에 입주를 시작한 사실을 통해 추정해보면 19, 20년에 지구 지정된 3기 신도시는 20년, 27년을 전후에 입주를 시작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9년도나 30년 정도 보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기다리게 되면서 지금 집을 안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구 지정은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지구 지정은 뭐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 그냥 정부가 나 여기 신도시 할래요. 여기 신도시 할래요. 여기 신도시 하면 그럼 끝이야. 그죠? 그 전에 조사하고 그냥 하면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구 지정되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토지 보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토지 보상. 근데 토지 보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7, 8년 만에 입주를 했는데 전 이번에 더 걸린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500만 원 정도를 뭐 평당 그 보상을 해줬다. 예? 예를 들면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뭐 100평이다 뭐 200평이다 가지면은 이걸로 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아파트 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야, 우리가 600만 원 줄게 라고 했지만 이걸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왜냐면 아파트가 등치가 엄청 커졌거든. 이만해졌거든. 그러면 이거를 맞춰주려고 그러면 600이 아니라 한 1000쯤 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정부가 수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토지값, 대토를 하던 다른 주택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해야 되는데 구매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전보다 예전 사람들은 더 준다고 하더라도 구매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아파트를 못 구하는 거니까 얘네보다 훨씬 더 적게 평가를 받고 적게 보상을 받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와 그 토지 보상자들이죠. 개인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하는 건데 이 협의가 잘 되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토지 보상자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보상자라 그러면은 옛날에 이거 하게 되면 주변 땅 이만큼 샀거나 아니면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 받아봤자 이거를 못 사. 그럼 당연히 이게 적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더 요청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괴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기 때문에 토지 보상 자체가 굉장히 더 예전보다 훨씬 더 그 난관에 봉착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정부가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하느라고 예산도 없고 LH 사태가 또 생겨나게 되면서 좀 신뢰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감안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빨라야 29년 30년이고 빨라야 아마 30년 넘어가는 10년 정도는 앞으로 걸리지 않을까 입주까지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뭐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자, 여섯 번째, 부담되는 주택 구입 지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죠. PIR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점도 집값 하방 압력 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의 PIR이 7이라면 A 지역의 중간소득 계층이 7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A 지역의 중간 가격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1억짜리 연봉소득자의 PIR은 뭐겠습니까? 10이죠. 왜냐면 1억을 10년 동안 모아야 되니까 5천만 원 연봉소득자는 어떻게 됩니까? 20이 되겠죠. PIR이. 20년 모아야 되니까 이게 PIR의 개념인데 서울 아파트 PIR이 계속 올라가고 있답니다. 20년 2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PIR은 11.4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간 소득 계층이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때 11년 4년간 그러니까 11년 뭐 한 5개월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굉장히 PIR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격이 거품이 아니냐 이런 지표로 쓰일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즉 가구 소득이 수용 가능한 임계치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만큼 공급 폭탄의 실수요층이 급감하는 데다가 주택 구입 부담도 올라가 집값이 마냥 상승할 수만은 없다는 설명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그 어떤 가격의 수치 비교라든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얼만큼 더 사기 어려워졌니 이런 자료로 판단할 땐 좋지만 현실에 좀 대비하기에는 약간은 괴리가 있는 게 누가 사실은 집값을
대출이라든가 이런 레버리지 활용을 안 하고 현금을 모아서 삽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100% 내 돈 갖고 집 구입했다 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손으로 셀 수 있는 숫자밖에 안 되겠죠. 그만큼 대부분 우린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거든요. 최소한 전세를 끼고 사든지, 그럼 전세끼를 사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든지, 그러면은 대출이 한 50%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요즘에 서울 집값이 9억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9억이 평균가기도 하고, 사설기관의 조사는 11억이라고 하니까 중간값 해보죠. 그럼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이 10억이라면은, 보통 구입하는 사람들이 뭐,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신혼부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 결혼 10년 차 넘어가는 부부들이 이제 구입하기 시작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구입할 때는 자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안 되죠. 한 뭐 서울 중간계층 한 5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5억 정도 있고 대출을 한 50% 해주는 거예요. 50%. 그러면은 5억이 되고 그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지금 워낙에 쪼였기 때문에 대출을 완화해주게 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뭐 아무도 못 살 것 같지만 그죠? 예, 그렇지만 대출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주고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다 그러면은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라는 거죠. 소득만 갖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뭐 이분 의견은 지금 무리해서 집 사지 말고 나중에 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차피 여러분 선택입니다. 뭐 제 의견을 맞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이분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전혀 하락한다고 믿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자가 책임질 분이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24년 전후로 하락되고 28년 전후까지 계속 조정기가 이어지다 28년 전후로 다시 반등 시작될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근데 이런 거죠. 지금 21년도인데 23년, 24년까지 하락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28년 전후까지 조정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조정기가 지금 21년도 시점보다 더 떨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나? 그죠? 왜냐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고 요 정도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조정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결국 다시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다시 반등이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이때 사는 게 낫나요? 이때 사는 게 낫나요? 예. 저는 차라리 이때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거 불안해서 또 어떡합니까? 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 안 했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때 구입 안 했는데 어쨌든 올라가요. 예. 그리고 떨어졌는데 21년보다 더 떨어졌다. 예. 이때 구입. 요걸 하자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패러독스 같은 건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여러분들처럼.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반등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수요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급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잡을 수 있느냐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또다시 또 어떤 분들은 겁이 많은 분들은 내려가게 되면 또 계속 내려가지 않나? 이거 저점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그럼 또 내려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안 잡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급등을 하게 돼요. 왜냐면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또 결국은 집을 못 사는 가능성이 높다. 그냥 저는 편안하게 집을 사세요.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2주택 이상자들이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만 무주택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사셔라. 1주택은 2주택 전략까지는 한번 가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내용은 저희 의견을 한번 가볍게 피력해 본 거고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